요즘에 유튜브에서 이 투자 쪽 보면 뭐가 제일 인기 있는 영상인 줄 알아? 몰라. 안 봤어? 이 신호가 나오면 저점입니다. 부동산이랑 똑같아. 아, 부동산도 이거야? 부동산 뭔지 알아? 이 신호. 이 신호가 나오면 어. 집 사세요. 사세요? 비슷하네. 이 신호가 나오면 저점입니다. 이 신호가 나오면 매수하세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는 이 포즈 있잖아. 그거 하면서 이게 나오면 잘 나오면 10만에서 막 40만 회까지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 신호가 나오면 저점인 거를 찾아보려고 했어. 나도 찍고 싶어갖고. 뭐야? 근데 나는 못 찾았어. 이 신호가 뭔지 모르겠어. 이런 영상을 보면 나오겠지. 이런 영상에서 보는 신호가 나는 그게 저점인지 잘 모르겠어. 난 모르겠어. 아니 부동산은 근데 맞아. 아, 부동산은 뭐 금리 보고 얘기하면 대충 맞기는 하지.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뭐래? 부동산은 부동산 말이야. 딱 내 말 들은데. 알았어. 뭐래? 실거래가 있지. 그게 이제 쭉쭉 떨어지고 떨어질 때는 호가를 깨면서 낮추면서 깨면서 내려가는 거래. 음. 그렇게 계속 거래가 이어지고 그리고 뭐냐면 그게 있어. 어쨌든 그렇다는 거지. 신호가 나오면 저점입니다. 영상이 많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신호가 뭐가 있을까 해봤는데 뭐 나는 잘 모르겠어.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호가 신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거는 모르겠고 내 주변의 인간 지표들이 신호인 적은 있었어. 뭐? 일단 1번 내 자신. 너는 모르겠지만 내가 혼자 있을 때 주가를 보면서 쌍욕을 할 때가 가끔 있어. 아이 막 그러면서 집에 아무도 없거나 아니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거나 그럴 때 그러면은 거의 다 왔다. 진짜 이제 짜증이 나다 못해서 정말 이게 말이 되나 싶을 때 막 쌍욕을 하거든. 내가 9월에 그랬어. 그리고 두 번째, 형님들. 되게 잘하시는 형님들 있잖아. 이분들이 뭐 못해서 인간지표라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주가 떨어지면 고통을 받아. 되게 힘들어하고 짜증내. 이게 우리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돈이 많으면 조금 떨어져도 퍼센트로 좀 떨어져도 에이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극복하겠지라고 생각하잖아. 그렇지 않더라고. 형님은 그랬다며. 너네가 생각하는 10만 원이랑 내가 생각하는 10만 원이랑 똑같다고. 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랑 이제 없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돈의 가치가 똑같아. 물론 뭐 몇십 조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몇백억 있는 형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똑같더라고. 근데 이 형님들이 퍼센트는 비슷하게 깨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고통을 받지. 옆에서 보면 우리랑 똑같이 고통을 받아.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이제 예금 금리를 막 알아본다든가, 갑자기? CMA 금리를 막 알아본다든가. 그러니까 시장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짜증 난다는 거지. 실제 내가 볼 때 사람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 강철 멘탈이든 그치. 아니든 다 똑같은데 차이는 뭐냐면 그거를 실제 행동에 옮기느냐 안 옮기느냐의 차이 같아. 주가가 싸기 때문에 지금 도망갈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 이 형님들도 똑같아.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짜증은 똑같이 느끼고 심리적인 타격과 그런 것들, 멘탈 흔들림은 똑같이 느끼지만 이제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거지. 다 밀고 도망간다거나 못 견디겠어, 떨어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밀고 도망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지. 그리고 또 마지막, 일반인. 내 주위에 있는 일반 투자자들 있거든. 그러면 우려, 폭락론, 이게 정말 기승을 부려. 정말 기승을 부려. 와, 내 주위에 고장난 시계가 있어. 거의 한 15년간 맞지 않은 시계가 있어. 왜? 폭락론의 1인자야 내가 볼 때. 내 주위에서 이분이. 근데 이분이 이번에 예언을 한 게 얼마더라? 환율 1,800원이었나? 그리고 부동산 뭐 60%인가 떨어진대. 그리고 주가, 이건 뭐 당연히 개박살이지. 1,600 간다 그랬나? 1,800 간다 그랬나? 이분이 있어. 이분이 어김없이 등장을 해.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는? 역사적인 고점 있지, 우리나라 막 역사적인 고점 때. 그런 때는 또 주식을 샀어. 뭐야? 자기 영혼이 가져갈 거라고. 어쨌든 그런 분들이 등장을 해. 한두 명이 아니야 이런 게. 그리고 지금 우려라고 하면은 이미 많이 반영됐지. 금리 인상도 돼 있고 뭐 에너지 우려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근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또 우려가 있어. 뭐? 핵을 쏜다 이제. 핵 쏘면 우리나라 주가 초토화 된다. 미국 막 무너진다고 오늘 기사 났던데. 미국 왜 무너진대? 몰라? 미국 뭐 망했다 뭐 이러면서. 이런 망했다는 류의 그런 뷰들이 정말 줄을 이뤄.
그래서 내가 볼 때 이 신호, 이런 신호가 전부 다 나오면 정말 저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번에 다 나온 것 같아. 형님들도 짜증이 나고 갑자기 CMA 금리 알아보시고 이 형님들이 당연히 워낙 투자를 나보다 더 잘하시니까 액션으로 이어지지 않지. 당연히 투자하고 지금 제일 먼저 하는 게 싼 거 찾는 것들이지. 근데 어쨌든 이 신호가 나오면 저점이다. 그리고 나도 내 친구들이 말한 신호가 있어. 뭐? 네가 이 말하면 저점이래. 뭐? 내가 주위에 코덱스 200 이거 있거든. 아, 시장 그거 지수 사라고? 이거 사라고 권하기 시작해. 지금이야. 지금이야. 얼마 전에 또 톡방에 나왔어. 코덱스 200 얘기하기 시작했다고. 근데 그만큼 지금 장이 되게 안 좋아. 그래서 아, 지금 도망갈 때는 아닌 것 같아. 도망가면 안 되지. 어. 지금까지 기다리고 버텼는데. 그리고 또 이 신호 중에 하나가 PBR이란 게 있거든. 이게 PBR이 0.8 정도를 찍었던 적이 별로 없어, 코스피가. 근데 이번에 0.87 정도에서 반등을 했거든. 정말 역사적으로 낮은 수치야. 돈을 벌면, 기업이 돈을 벌면 돈이 자본으로 쌓이잖아. 이익은 매년 막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 근데 벌어서 쌓인 자본은 왔다 갔다 심하게 안 하거든. 자본이 이만큼 쌓였는데 손실 요만큼 봤다고 자본이 확 깎이고 그러지 않아. 자본은 서서히 움직여, 이렇게. 이익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자본 쌓인 거를 바탕으로 측정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주가 대비해서 보면 0.8 수치까지 내려온 적이 거의 없었어. 정말 거의 없었어. 코로나 때는 정말 특이한 경우라서 0.6 몇 가지 내려왔었고 지금이 0.87 그리고 우리나라 2008년도 이때 0.8 정도까지 내려왔었나? 지금은 시스템 위기가 없거든? 시스템 위기라고 하면 신용 위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걸 곧 금융 위기라고 그러지. 금융기관 도산하고 금융기관이 도산하면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자산들 다 부도나고 연쇄적으로. 이거를 우려하니까 금융기관이 돈을 안 빌려줘. 돈을 안 빌려주고 부채를 회수해. 그러면 돈이 안 돌고 부채를 회수하기 시작하니까 기업이 망해. 이게 연쇄적으로 나오는 게 금융위기, 신용위기, 시스템위기라고 불리는 거거든. 지금 이런 신용위기 때가 아니거든. 시스템위기 때가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게 신호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도망갈 때가 아니고 살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계속 이어지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네. 금을 사, 금. 금을 사라. 금을 사. 우리 달러 있던 거 다 요번에 환전하니까 막 환차익 엄청 생겼잖아. 금 사, 금. 금? 왜? 안정적이고. 금이 안정적이다라는 게 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잘못된 금에 대한 생각이야. 금은 왜? 전혀 안정적이지 않아. 금이 실물일 뿐이지 금 가격이 안정적이었던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 금 가격은 안정적이지 않아. 어쨌든 그거는 나중 얘기고 이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진짜 엄청 고통받고 있어. 나 또한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래도 상황이 나. 코로나 이전부터 계속 한참 전부터 투자를 계속 해왔고 코로나 바로 직전 터질 때 일반적인 2000년 초반 대비해서 지금 자산이 그래도 배 이상 많이 올라갔어. 근데 주가를 보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거든. 그때 자리거든. 그러니까 엄청 고통받고 있고 특히 이렇게 높이서 시작한 사람들 아, 여기서 들어간 사람들. 삼성전자 10만 원 간다. 그렇게 되면서 투자한 사람들은 지금 거의 인생 나락이지. 이때가 작년 1월 이때인가? 작년 1월 이때 들어간 사람들보다 언제 많이 들어갔냐면 NFT 열풍. 그때 난리였어. 진짜. 이때 난리였지. 메타버스 이거 완전히 열풍이었지. 테마. 너 나한테 호통치면서 그때 카카오 NFT는 아니었지만 카카오, 네이버 잠깐. 막 사라고 그랬었지. 네이버 지금 그때 영상에 사람들 댓글이 달려. 요즘 에? 사모님 무슨 생각하시냐고 이거 하고. 아, 진짜? 너가 카카오 나한테 얘기했을 때가 15만 원이 넘었을 때였어. 지금 얼마야? 지금 59,900원. 하. 샀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네이버. 우와. 네이버 대박. 4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16만 원.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떨어지냐면 비쌌으니까. 헐. 이제 카카오 이렇게 떨어지고 네이버 이렇게 떨어지면 사야 되나? 아니요. 안 샀어요, 전. 아니 사야 되냐고 지금. 아, 지금? 어. 글쎄, 지금? 이제 알아야 될 게 이제 주가가 싸다고 했잖아. 이게 참 그런 게 2020년 3월에는
주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쌌거든. 2019년에 우리나라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았었어. 막 싸다 그랬어. 정말 쌌어. 근데 거기 싼데 2020년 3월에 더 싸진 거야. 이건 진짜 쌍욕이 아니고 개쌍욕이 나왔었지 그때. 말이 안 됐어. 한 달 동안 반짝 떨어졌을 때. 정말 말도 안 됐거든. 그래서 그때는 주식이면은 주식으로 살 수 있는 거 있지. 그러면 다 올랐어. 주식이면 올랐어. 아무 종류나 그냥 주식이면 올랐어. 이게 손가락만 달려 있고 인버스라고 오르면 주가 떨어지는 거, 주가가 떨어지면 오르고 그거 말고 일반 주식을 그냥 손가락으로 누를 수만 있으면 다 올랐어. 돈 넣고. 근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정도로 가격이 싸지 않아. 그래서 내가 왜 카카오 네이버 얘기하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주식을 살 때는 맞는데 지금은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개별주대로 사업이 좋냐, 사업이 확장할 수 있냐, 이거는 뭐 스터디하면서 무궁무진하게 다시 얘기를 해야겠지. 각자가. 그리고 또 하나가 밸류에이션. 나는 2020년 3월에도 밸류에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펼쳐진 장에서는 밸류에이션보다는 저금리를 등에 업고 사업 확장을 얼마나 크게 하냐, 꿈의 크기를 얼마나 크게 갔냐를 갖고 주가가 갔어. 왜냐면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돈을 새로 조달해서 투자를 하는데 비용이 안 든다는 얘기거든. 돈이 싸니까, 돈이 똥값이니까. 근데 지금 금리가 높아지면 돈을 조달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 투자를 아무데나 못해.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더 중요해지고 그렇게 어렵게 빌려서 확장하는 사업이 가치가 있냐, 그게 중요하게 여겨지는데, 네이버가 이번에 폭락한 이유가 미국에서 그 중고나라 같은 걸 샀어. 당근마켓 같은 거를. 개인 간 그 명품 거래를 하는 플랫폼이야. 그런 게 있어? 그게 2조 3천억인 가지고 샀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안 좋게 보는 거야. 왜? 그걸 가지고 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겠냐, 이거를 사서 나중에 재무부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근데 이게 만약에 예전에 금리 완전 싸서 똥값일 때, 돈값이 똥값일 때 그거를 샀으면 지금보다 훨씬 비쌌겠지. 밸류에이션이. 거기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막 깎여 나갔을 거 아니야. 근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좋게 봤겠지. 이거는 그냥 당연한 거야. 금리가 워낙 낮고 이때는 꿈의 크기에 베팅할 때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 지구로 돌아온 것 같아. 이제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왔어. 좋으냐 나쁘냐를 보는 거야. 그래서 우려가 되니까 네이버가 그렇게 깨지고, 워낙에 또 밸류에이션이 높았잖아. 그러니까 더 깐깐하게 보는 거야. 이제 옛날에 네이버가 그냥 이렇게 가위바위보만 해도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은 네이버가 뭘 하면 일단 자부터 대고 보는 거야. 야, 이거 맞아? 하고. 같은 게 카카오도 그렇고 다 비쌌던 주식들이 다 똑같이 다 자대고 보기 시작한 거예요, 시장이. 금리가 올라가니까. 뭔가 주식에 대한 생각이 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좀 넓어진 것 같아, 갑자기. 그래? 다행이네. 그래서 카카오나 네이버는 비할 것도 아니야. 사실 카카오뱅크랑 카카오페이를 쳐보면 이것 때문에 집 폐가 망신하는 데도 많아. 왜? 카카오뱅크가 상장할 때는, 신규 상장할 때는 IPO 붐이 일었을 때였어. 그래서 IPO 붐을 등에 업고 뭐를 상장했었는데 걔네들이 더블의 상한가 가고 막 난리 났을 때야. 그러니까 이거 청약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해서 모두가 청약을 했는데, 일반인들은 청약하고 좀 손실보고 아닌 것 같으면 팔면 되잖아. 근데 그 직원들이 우리 사주로 사는 거는 묶였단 말이야. 그거 못 팔어. 그거 팔으려면 회사 그만두고 팔아야 돼. 그래서 갖고 있지 걔네들은. 근데 그게 엄청나게 떨어졌어. 근데 그것도 다 밸류에이션의 문제야. 이건 뭔가 생각이 확장됐어. 지금은 이 두 개에 집중을 가장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렇게 깨지고 시장이 막 내려오고 그러니까 사야 될 때라는 건 다 아는데, 금리가 올라가고 사업 환경이 깨지기 시작하니까 종목에 대한 그런 깐깐한 눈을 더 갖다 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웬만한 종목이 싼 건 맞는데 손이 안 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지. 금리도 이렇게 비싼데. 그리고 자신이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가 사업을 계속해서 잘 할 것 같은 확신은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가격으로 반영이 될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가 있어. 이 회사가 사업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펄을 한 20 정도 받다가 지금 박살이 나갖고 펄을 13 정도 받아. 근데 이 13이라는 수치에 대한 확신이 희미한 거야. 애매한 거야. 그렇지. 확 싸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지금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과연 얘네가 사업을 괜찮게 한다는 걸로 이 밸류에이션이 확정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손들이 잘 안 나가 지금. 아 그리고 확실한 금리가 있잖아. 예금 적금하면은 5%씩 주고 막 그런 데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하지. 일반인들은 솔직히 주식 안 하지. 그래도 지금이 역대급인 기회는 맞는 것 같아. 주식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어느 띠까지 떨어질지 모르지. 난 이 신호가 뭔지 어딘지 모르겠어. 뭐 진짜 여기 얘기한 것처럼 1600까지 갔다 올지 아니면 9월 달에 봤던 2100이 마지막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근데도 어쨌든 이때도 싸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 이때도 싸고 그건 확실할 것 같아. 지금 얼마야? 지금 뭐 한 2200 왔다 갔다 하나? 쌀 때야. 그래. 그리고 사야 될 때야. 그래서 도망치지 마. 자 파이팅. 화이팅! 그래서 우리가 딱 베트남 여행도 가려고 그러다가 취소를 딱 하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지금은 정신 차릴 때다.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지금은 조금이라도 모을 때고 이 마음의 근육을 단단하게 해서 매일 지금 훈련해야 돼. 지금 훈련하고 딱딱. 아니 근데 왜 점심에 백화점 가서 신발 신어보고 왔어? 신발 산다고? 그거는 한번 예뻐서 신어봤어. 신발까지는 딱 사도 되고. 신발까지면 사실 베트남 포기했는데. 어쨌든 열심히 할 때다. 열심히 해보고 이럴 때 영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영웅? 이렇게 해서? 떨어졌으니까 기회를 잡아갖고 영혼의 한타로 승부를 보자. 막 몰빵 치고 신용대출 막 끌어 쓰고 그 정도로 싼 시점은 맞기는 해. 일정 부분 써도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은 해. 나는 이건 각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근데 꼭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런 때 좀 사서 다시 올랐을 때 부를 축적하고 이런 스텝만 밟아가도 충분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런 시점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장이 높았을 때는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 너무 정교하고 모멘텀도 봐야 되고. 근데 지금같이 그냥 개나 소나 다 떨어져 갖고 다 쌓여져 있을 때는 투자하기가 쉽진 않지만 선택의 폭이 넓단 말이야. 이런 거 코덱스 200 같은 것만 사도 사실 장 올라오면은 지표 따라가니까? 근데 오빠가 투자를 몇 년도에 시작했지? 나 기억이 안 나네. 몇 년에 했지? 내가 투자를 시작한 거는 2014, 15 이때 시작했어. 시작은. 근데 그때는 대부분의 돈을 예금에 두고 정말 그냥 연습하듯이 조금씩. 막 한 주당 1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넣고 그냥 정말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해도 된다고 생각했을 때여갖고 근데 그 이후로 이렇게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어?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지. 언제? 2020년 3월. 아이 그때 말고 그때는 반짝 없었어. 잠깐 떨어졌잖아. 이 연에 15% 떨어졌던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 2008년 이후로. 2011년에 그 남유럽 재정 위기로 한번 크게 출렁였는데 그래봤자 한 이 정도였어. 15% 정도 빠진 달이 한 번인가 있었어. 올해는 이 15% 정도 되는 폭락이 3개월이나 있었어. 한 해에. 그러니까 올해가 정말 손에 꼽는 해는 맞아. 이런 적은 없었어. 느낌이 어때? 느낌이? 느낌이 개같지 뭐. 짜증나지. 이런 기분 처음이야? 이런 거 느껴본 사람 별로 없을걸? 투자판에서 20년 이상 있었던 사람 빼고는 20년, 30년 정도 있던 사람 빼고는 없을걸?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코덱스 200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장에서 특히 많이 떨어진 게 반도체거든? 그리고 우리나라 IDM이라고 불리는 전자닉스,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이게 정말 많이 떨어져 있어. 그리고 환율도 마침 엄청 올라가 있지. 그 말은 환율이 꺾이기 시작하면 환율 오를 때는 환에서 깨질까봐 외국 자금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기가 힘들어. 우리가 환 차익에서 엄청나게 먹었듯이 반대로 말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환에서 완전 개같이 깨졌다는 얘기야. 거의 30% 환 차익을 먹었잖아. 그치. 그럼 그때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30%가 주식으로 벌었어도 환에서 깨졌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그러면 환이 되게 무서운 변수인데 지금 매우 높을 때 이게 낮아 주가가. 그러면 환이 꺾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나는 이 반도체라는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닐지라도 추후에 이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리고 여기에 워낙 시총이 크기 때문에 음. 이게 잘못하면 주가 지수는 오르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전자닉스를 비롯한 대형주 몇 개만 갈 수도 있어. 그런 사태가 날 수도 있어. 그렇게 되면 더 쏠림이 발생을 해.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라든지 여러 곳에서는 벤치마크로 지수를 삼거든. 코스피 200이나 이런 것들. 근데 내가 전자닉스를 안 담았더니 지수 대비해서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계속 언더퍼폼한다. 그런 문제가 생겨. 그럼 해법은 이거 담는 것밖에 없는 거야. 이게 2017년도에 일어났던 일이야. 2017년도에 이것만 갔어. 아 그래? 다른 것도 가긴 갔지만 시원하지 않았지. 근데 이거는 수출을 많이 하는 기업이야? 아 그럼 딜은 다 수출이지. 그럼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환율이 이렇게 올랐을 때? 아 근데 그거는 환이랑은 좀 다른 얘기야. 그 반도체 사이클을 알아야 되는 거라서 환도 아니야. 물론 중요한데. 환율이 올랐을 때 이 수출 기업을 사라 그랬어. 그래야지 얘네가 파는 게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어도 가격을 높게 받잖아. 맞는 얘기야. 내가 환에 대해서도 가입자 영상에 써놓고 했는데 맞는 얘기인데 이 반도체는 다른 얘기야. 반도체는 다른 것도 고려를 해야 돼. 내가 뭐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건 아니고. 아,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사도 좋은 상황 아니냐고. 사도 좋은 상황인데 한 그것만 때문에는 볼 순 아니라는 거. 없다고. 나는 사도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샀고 아이 증여도 이걸로 해줬고 내가 볼 때는 지금이 싼 시점이라서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어도 나쁘지 않다. 마이너스요. 지금 다 마이너스야. 근데 이 식품은 플러스다. 되게 신기하게. 불닭볶음면. 파이팅 합시다. 화이팅. 끝. 끝.